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3장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요. 3장부터는 사실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 확 바뀌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설명 자료를 많이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복습을 하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3단원은 이제 동적 응답이라고 해서 이제 응답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자, 저희가 지금 보는 게 여기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 입력을 넣어서 출력이 나오는 건데 여태까지는 이 단어는 이거를 모델링 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 얘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죠. 근데 이제부터 할 건 뭐냐면 y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y. 그래서 말하자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어, 이제 이걸 해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미분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u를 넣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건지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해를 구하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냥 하다 보면 익숙해서 금방금방 쓸 수 있는데 여기 숨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응답이라는 게 중요해요. 출력. 우리가 보고 싶은 출력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이거를 이제 항상 머릿속에 넣고 이따 3단원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 이제 2단원의 마지막 유체 유동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는 유체 유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압축을 가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 비압축성 유체 유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압축성 유체 유동이다 얘기는 이제 밀도가 콘스탄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체 유동도 알아야 되고 유압 액추에이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가 이제 제어 액추에이터로서 유압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배웠는데 유체 유동을 모델링할 때 요 세 가지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제 압력을 만들어내서 운동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유압 액추에이터의 목적은. 그래서 이 힘 평형이 되는 거죠. 압력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체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이제 저항의 특성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 그렇게 되는 거고.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나오는 연속체식이죠. 그래서 이 수조 안에 있는 물의 질량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물의 질량의 변화는 유입 유량과 유출 유량의 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 퍼 세크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량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바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를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 그 h 닷을 구하는 거를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밀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밀도로 이제 대부분의 물리량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힘평형 두 번째 원리인 힘평형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뉴턴 제2법칙을 쓰는데 뉴턴 제2법칙에서 힘을 만들어낼 때 이 압력으로 표현을 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피스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이 압력을 만들어낼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원리가 이제 파스칼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작은 압력을 생성하더라도 이제 단면적을 키움으로써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라던가 유압 브레이크라던가 이제 여러 원리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체 저항의 모델링.
그래서 이제 노즐이나 이제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 있죠. 또는 이제 마찰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인 모델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랑 R은 상수고 중요한 게 이 압력차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차가 클수록 유량이 커지는 그 효과를 제가 표현을 해놓은 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깥에 나가는 노즐의 입구가 좁을 때 입구 쪽에 온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바깥쪽의 온도는 앰비언트 온도니까 압력이니까 두 개의 압력차로 유량을 저희가 이제 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유량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델링 했어요. 왜냐면 출구 쪽의 압력이 PI니까, P1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2.2절이나 2.3절에서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 중에 조금 짚어드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인데 제가 노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노드를 얘를 1번 노드라고 하고 얘를 2번 노드라고 했을 때 저희가 노달 어널리시스를 한 거죠. 그래서 1번 노드를 잡아서 노달 어널리시스를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이거 전류 방향을 정해 드릴 테니까 I1 그리고 위로 I2 밑으로 I3라고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정했을 때 노드 1번에서 KCL을 한번 써보시고 노드 2번에서 KCL을 한번 써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 풀 때는 노드 2번은 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각 그냥 KCL만 한번 써보시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게 KCL은 사실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이라서 그냥 식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지금 I1이고 1번 노드 기준으로 나오는 게 I2 플러스 I3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압을 그냥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2번을 똑같이 해보면 여기 지금 I2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I2가 흘러 들어가서 나가는 게 I1이고 들어가는 게 I2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이게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둘 다 성립을 하려면 I3가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고다영 학생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게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오픈 서킷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결과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입력으로 주는 이 전압 얘는 오픈 서킷이 아니라 어떤 전압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압원.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보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 이게 입력 전압을 주는 부분에 이게 전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전압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렇게 오픈 서킷처럼 표현하고 VU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이제 동일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원이 있다고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희가 I4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 I4라고 표현을 했을 때 보면 I4라고 할 것도 없이 I3가 열로 바로 가죠. 그쵸? 여기 오른쪽은 확실히 오픈 서킷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I3라고 보고 I3가 여기로 또 흘러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I3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얻는 정보가. 그래서 실제로 이걸 문제를 풀 때는 그냥 1번 노드만 보고 풀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입력 전원을 주는 부분이 전압을 주는 부분이 어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압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문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푼 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자, 저희가 갖고 있는 식은 뭐냐면 Q는 R T1-T2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방이에요, 방. 방이고 안쪽 온도가 TI죠. 그리고 바깥쪽 온도가 T5예요. 5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바깥쪽이죠. 유동의 방향이 바깥쪽이니까 이 식을 적용을 할 때 Q1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안쪽 온도에서 바깥쪽 온도를 빼는 식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안쪽 온도가 높을 때 바깥쪽으로 연류동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푼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온 화살표 방향에 맞게 저희가 수식을 잘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했죠. 병렬 연결. 그래서 전체 나가는 Q 아웃은 Q1 플러스 Q2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쓴 게 똑같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까지는 같고요. 문제는 요식을 쓸 때 요식을 쓸 때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랑 요건데 어, 요식을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왜 그러냐면 TI는 다른 데 온도가 아니라 방 안의 온도예요. 그래서 방 안의 온도라서 연료동이 안으로 유입될 때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유동과 들어오는 유동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물체 안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 온도는 안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식은.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한글로 설명이 돼 있어요. 연류동이 내부로 들어올 때 그 내부의 온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방안 온도 TI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Q인이 있나요? Q인이 없죠. Q인이 없어서 이 식을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Q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냥 Q인이 없어서. 이게 CI로 고쳐주시고 CI. 그래서 제가 쓴 답이랑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답이 TI-TO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TO-TI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책의 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Q를 구하면 T 닷으로 바꿔야겠죠. 온도 다이나믹스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Q를 구했다고 바로 그냥 C분의 1 붙이면 안 되고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그 물체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 유량인지 들어오고 있는 유량인지 이렇게 요식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는 적용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썼던 식이랑 여기 두 개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TO, TI. 자, 됐죠?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문제 풀 건 없고 계속 설명만 할 거여가지고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저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차근차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희가 다루는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에요. LTI 시스템.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미분 방정식이 선형 형태다라는 거고 시불변은 그 미분 방정식의 파라미터들 A, B, C 이 파라미터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콘스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한 시스템을 다룰 거예요.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응답과 출력과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Y로 표현되는 출력, 시스템의 응답, 해 다 같은 말이고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할 때 수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선형 시스템에서 x1도 해고 x2도 해면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해가 된다. 요걸 알고 있죠. 그쵸? 요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중첩 원리라고 해요. 선형 시스템의 중첩 원리인데 요걸로 시스템 응답을 구할 때 저희가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런 시스템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 x2 플러스 kx는 u다. 그래서 u를 바꿔가면서 x가 바뀌겠죠? u를 바꿔가면 x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x가 시스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u를 넣으면 x를 내뱉는 시스템이 있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k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불변이니까 시불변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LTI 시스템이 있을 때
요 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1이 내가 u1을 넣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의 해예요. 해. 그래서 u1을 넣었을 때 x1이 튀어나오고 얘가 응답이고 u2를 넣었을 때 x2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내가 a1, u1 플러스 a2, u2를 넣으면 각 응답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요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여기다가 u1을 넣으면 x1이 나오고 u2를 넣으면 x2가 나와요. 근데 a1 곱하기 u1, a2 곱하기 u2, a라는 어떤 상수를 곱해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넣으면 뭐가 나오냐? 그거는 a1, x1, a2, x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첩 원리인데 요거를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내가 모든 신호를 이 베이스 신호들로 조합해서 표현만 하면 내 입력 신호가 엄청 막 이렇게 바뀌는 어떤 신호인데 얘를 내 베이스 신호 두 개로 만약에 쪼개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얘의 아웃풋은 x1, x2의 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의 u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나의 간단한 그 베이스 신호 두 개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각각 u1, u2에 대응하는 x1, x2로 이 시스템의 출력을 표현할 수 있다. 요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요 이제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컨볼루션이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수업 때. 그래서 이 중첩 원리, 지금 앞장에서 설명한 거를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입력 신호가 여러 신호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은 이제 요 여러 신호에 해당하는 이 각 신호의 개별 응답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 신호를 일단 가정을 할 거예요.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베이스 신호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런 펄스를 생각을 해요. 펄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정을 보면 이 p 델타 t는 서브스크립트 델타라는 애는 크기가 델타분의 1이에요. 델타분의 1이고 그리고 t가 0부터 t일 때만 0부터 시그마 사이일 때만 유효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 넓이가 어떻게 되죠? 넓이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펄스를 그냥 뭐 크기 1짜리를 정의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요상하게 정의를 했냐. 그거는 이제 넓이를 1로 만들기 위해서요. 뒤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머릿속에 이 모양을 지금 넣고 더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입력 신호든 베이스 신호로 나눠서 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 신호 중에 어떤 캔디데이트로 저희가 넓이가 1인 펄스 모양을 지금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LTI 시스템이니까 중첩 원리를 만족을 할 거고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 펄스 입력을 넣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LTI 시스템이라는 가정만 있으면 응답을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응답을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생김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P를 넣었을 때 이 H 델타 T가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 하나만 넣으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입력 신호를 타우만큼 지연시켜서 요런 신호를 넣어봤어요. 요런 신호를 넣어봤더니, 그쵸? 요런 신호를 넣으면 출력 신호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데 타우만큼 지연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펄스인데 2배를 해서 줬어요. 2배를 해서 주면 어 리니어 저기 상수 곱하면 출력도 상수배가 되니까 똑같이 이만큼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만약에 2배가 아니라 그냥 높이를 제가 정해줬어요. 크기가 U인 펄스를 입력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얘가 원래 높이가 델타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다 델타를 곱하고 U를 곱하면 높이가 U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크기가 U인 신호를 넣었을 때는 이 최종 첫 값이 델타 U인 요 H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곱한 거예요. 스케일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펄스가 있는데 펄스를 2개 연속을 넣어준 거예요. 2개 연속을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펄스만 넣었을 때는 H가 나오죠. H가 나오는데 두 번째 펄스를 넣었을 때 타우만큼 후에 두 번째 펄스를 넣었을 때는 HT-타우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H1이고 이게 H2면 최종 응답은 얘네 2개를 더한 거라는 거죠. 그쵸? 중첩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면 요거 하나가 지금 H예요. 요거 하나가 H인데 요거 빨간 거 하나가 H인데 타우 초후에 요 H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더하면 요 파란색처럼 나오겠죠? 더하면. 그래서 실제 최종 응답은 얘네 2개가 중첩돼서 나온다. 요거고. 만약에 4개의 펄스를 연달아 입력시켰다고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얘가 H1, H2, H3, H4라고 하면 얘네를 시간에 따라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첩 원리에 의해서 y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HT만 알면, 그러니까 기본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HT만 알면 이 펄스를 여러 개 넣어도 저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H만 알면, 기본 베이스에 대한 응답만 알면 이 펄스의 조합으로 입력 신호를 만들어내면 응답은 H의 조합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중첩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원리를 계속 이용을 하면 임의의 모양 UT에 대해서 응답 YT를 이 펄스 응답 HT를 조합해서 구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임의의 UT라고 하면 자, 예를 들면 요런 거. 그래서 똑같은 이제 펄스 모양이에요. 폭이 델타로 일정한 이런 펄스 모양을 계속 연속해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U가 있다고 했을 때 시스템 출력이 YT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펄스의 높이도 이제 계속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델타 구간의 높이를 U2 델타, 3델타 구간의 높이를, 펄스의 높이를 U3 델타 이렇게 쭉 갈 수가 있고 K번째 델타 구간의 높이를 UK 델타라고 일단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한 거고. 그래서
K 델타 구간의 펄스 신호의 크기가 요거니까 K 델타 구간이라는 거는 K 델타만큼 지연이 된 거죠.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우만큼 지연이 됐다 그러면 이 펄스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은 H로 표현이 될 건데 타우만큼 시프팅하고 그리고 스케일링을 요만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펄스에 대한 응답을 다 더해주면 지금 얘는 지금 UT고 이 U1, U2, U3, U4 이거에 대한 응답 Y1, Y2, Y3, Y4를 다 더해주면 최종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이 첫 번째 펄스 이 델타 구간 델타만큼 지연된 이 펄스의 응답은 이 기본 H 응답에다가 요만큼 스케일링 해준 애고 그쵸? 두 번째 응답도 요만큼 스케일링 해준 H 응답에 이 델타만큼 이제 지연된 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더해줘요. 쭉 더해주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시간에 따른 응답 T 시점의 YT를 내가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YT를 얻는데 필요한 정보는 H밖에 없는 거예요. HT만 알고 있으면 내가 펄스 하나 때렸을 때 HT 값만 알고 있으면 임의의 U에 대한 YT를 내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신호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지 않죠. 계단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더 나갈게요. 그래서 연속된 펄스 형태의 입력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이 시그마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부드럽게 변하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일단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이걸 더 잘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쵸? 이 델타가 폭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잘게 쪼갠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구분구적법에서 적분이 되듯이 정적분이 되듯이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붙이면 이제 델타가 지금 0으로 폭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적분으로 바뀌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적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축에 따라서 적분 상수 이제 적분 변수 타우를 정의를 하고 요식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제 건너뛰는 게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제가 뒷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델타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얘를 더 잘게 쪼개서 어떤 더 작은 베이스의 신호를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그 연산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U를 넣었을 때 그 선형 시스템의 아웃풋 YT를 계산할 때 시간 도메인에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걔는 이제 컨볼루션으로 얘기를 하는데 합성곱 컨볼루션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컨볼루션이 이제 튀어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유도가 되는 연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H 델타가 있고 H 델타 T가 있고 얘는 그냥 H죠. 그렇죠? 얘네 둘은 다른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냥 HT를 저희가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 의미도 이제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고 임펄스 응답의 정의는 뭐냐면 저희가 알고 있던 그 베이스에 대한 응답 베이스 응답
미 이제 H 델타 T인데 여기서 델타를 0으로 보내면 HT로 가요. 이게 이제 그냥 수학적인 정의고 요거는 이제 지금 일단 전달을 드리고 뒤에서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응답 HT라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 H 델타 T가 있었죠. H 델타 T가 있었는데 저희가 H 델타 T를 알면 이 계단식으로 표현된 그 연속 신호에 대해서는 YT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얘가 이렇게 적분으로 바뀌면서 H 델타 T가 HT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HT만 알면 내 시스템의 응답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의의 UT에 대해서. 그래서 이 HT라는 놈이 그냥 LTI 시스템의 어떤 고유 특성이에요. LTI 시스템마다 이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임의의 입력 신호 UT가 있을 때 UT에 대한 시스템 YT는 시스템 응답 YT는 입력 신호와 임펄스 응답의 컨볼루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가 설명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거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요 펄스 신호를 일단 가정을 했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베이스 신호로 한번 캔디데이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P 델타 T라는 애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어떤 LTI 시스템이 주어졌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한 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P 델타 T를 가해서 베이스 신호를 가해서 베이스 응답을 구했어요. H를 구했고 그 다음에 입력 신호들 뭐 펄스 여러 개 때려보기도 하고 크기도 키우면서 입력 신호들을 이제 P 델타 T로 조합으로 표현을 한 거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서 시스템에 넣어줬더니 그러면 출력 신호가 이 H 델타 T의 합과 조합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부드럽게 변하는 임의의 연속 신호를 보고 싶으니까 이 상황에서 델타를 0으로 보낸 거예요. 델타를 0으로 보냈더니 요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YT는 어떤 임펄스 응답이라는 HT와 UT의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지금 저희가 얻은 결과물이고요. 여기서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델타 T를 0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내가 정의했던 이 베이스 신호에 델타를 0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겠죠. 그렇죠? 폭은 좁아지고 얘를 0으로 보내면 높이는 무한대까지 치솟을 거예요. 근데 폭은 0이 되겠죠. 거의 무한소가 돼. 0은 아니지만 무한소가 되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델타 T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P 델타 T에다가 리미트 델타 0으로 보낸 걸 이 델타 T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매우 짧은 시간에 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의 의미거든요. 충격. 그래서 이걸 임펄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임펄스. 이거는 거의 지난 시간에 제가 진동공학 들은 학생분들 알겠지만 이 임펄스라는 개념은 사실 공학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호 처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진동공학이라고 하면 망치로 이렇게 뚱 때리는 게 이제 임펄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을 가하는 거. 임펄스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스피커 같은 것도 이제 임펄스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큰 입력을 줬을 때 나오는 그 출력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해석을 하거나 어떤 힘이라던가 그런 어떤 연속된 신호들을 해석할 때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펄스라는 개념을 일단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그냥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본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t가 0이 아닐 때는 모든 값이 0이에요. 모든 값이 0이죠. t가 0일 때만 의미가 있고, 0이 아닐 때는 모두 0이고, 그리고 넓이가 항상 1이죠. 저희가 그 일부러 정의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넓이가 항상 1이에요. 얘를 뭐 델타를 키우든 줄이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애를 저희가 델타 펑션이라고 합니다. 델타. 그래서 저희가 이 베이스 신호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갠 어떤 신호의 개념으로 우리가 UT가 이렇게 있을 때, 임의의 모양으로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넓은 펄스로는 표현을 못하니까, 넓은 펄스로는 표현을 못하니까 리미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델타를 0으로 보내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임펄스들의 조합으로, 델타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의의 신호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베이스 신호를 얘로 바꾼 거예요. 얘로 바꿔서 더 잘게 쪼개서 UT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시스템에 넣어줬을 때 Y는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얘는 어떤 내가 이 하나만 넣어줬을 때 HT의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때렸을 때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때렸을 때 나오는 애가 HT예요. 그게 요 임펄스 응답 HT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펄스를 입력으로 가했을 때 내가 짧은 시간에 엄청 큰 힘으로 얘를 가했을 때 나오는 응답이 있을 건데, 그 응답을 HT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어떤 이런 연속된 계단식 펄스 신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의한 그냥 기본 펄스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표현이 가능하면 YT는 최종 출력 YT는 P에 대한 응답, 기본 응답 H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원리는 중첩의 원리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속 신호로 나온다 라고 하면 델타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지금 델타를 0으로 보내서 이 델타 펑션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YT는 얘의 응답인 HT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식은 연속으로 변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의의 입력 신호 UT.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수식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컨볼루션 바로 돌리면 YT가 나오는 거예요. YT만. 시스템 응답 YT는 임펄스 응답 H와 시스템 인풋 U의 컨볼루션 적분값이다.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 뒷장에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LTI 시스템마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HT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저희가 맨날 구하려고 했던 전달함수가 바로 나와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달함수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을 다이나믹스로 표현한 다음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구해지는 애죠. 그래서 다이나믹스랑 같은 의미인데 임펄스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 바로 해버리면 전달함수가 바로 나온다. 요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두서없이 계속 적은 건데 요 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TI 시스템마다 임펄스 응답 HT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임의의 입력 신호 U는 임펄스들의 합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입력 신호에 대한 LTI 시스템 응답은 이렇게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LTI 시스템에 대해서 임펄스 응답 HT만 알 수 있으면 시스템 응답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수식은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알고 계시고 다음 걸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펄스 응답의 중요성이고 전달 함수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업 조금 일찍 끝낼 거거든요. 그 교수 회의가 있어가지고 좀만 더 집중해 주세요. 내용이 좀 지루하지만 자, 그래서 이 단원, 이 절의 이름이 사실 라플라스 변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컨볼루션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시고 라플라스랑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 퀴즈 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저희가 보통 왜 쓰냐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써요.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씁니다. 근데 해를 왜 구하려고 하냐면 이 선형 시스템의 응답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입력을 주면 이 입력을 줬을 때 미분 방정식 해만 구하면 얘는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출력, 제어 입장에서는 출력이 되는 거고.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뭐가 좋냐면 대수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수적인 계산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방정식을 풀다는 거랑 이제 개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x를 구한다. x를 구한다 그러면 x로 묶죠. x로 묶고 x 빼고 다 우변으로 넘겨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넘기고 x를 딱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대수적인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x 닷도 있고 x 투 닷도 있고 그냥 x 텀도 있으면 저희가 x를 못 구하죠. 대수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제가 이제 s나 s 제곱이 튀어나오면서 라지 x로 바뀌면서 대수적으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가 있는데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s라는 그 변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시간 도메인에서 s 도메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내가 지금 ft라는 신호를 요 적분을 통해서 연산을 하면 이제 s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정적분이니까 s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이제 주요한 특성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은 s가 곱해지는 걸로 해석한다. 요거 저희가 퀴즈 볼 때 그 전달함수 구하는 내용들이 있죠. 저 연습 문제 풀 때. 근데 저희가 그 라플라스 변환을 잘 몰라도 그냥 이 s가 튀어나오는 것만 알아도 사실 풀 수가 있어서 여러분 그 전달함수 구하는 것까지는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원래는 좀 저희는 이제 미분 하나 들어가면 시간에 대한 미분이 하나 들어가면 s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미분이 두 개 들어가면 s가 두 개가 튀어나오는데 원래는 여기 뒤에 이 초기값 조건들이 따라 붙어 있어요. 초기값 조건들이. 근데 저희가 그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 초기값이 모두 0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초기값이 주어진다.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스몰 x죠. 라지 x가 아니라 스몰 x예요. 그래서 시간 도메인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미분할 때 얘만 쓰면 안 되고 얘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이랑 라플라스 변환의 관계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그래서 U랑 H라는 신호를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요 식이 되죠. 요 식이 돼요.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바뀌어요.
S 도메인에서의 곱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가 원래 yt였죠. 저희가 앞에서 구한 식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ys죠. 라플라스 변환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us분의 ys로 바꾸면 얘가 hs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LTI 시스템에서 us분의 ys가 무슨 의미죠? 전달함수죠. 그래서 전달함수는 이게 지금 임펄스 응답이죠. 저희가 이거 yt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임펄스 응답이기 때문에 ht를 그냥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달함수가 바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좀 빠르게 보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달함수.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런 이제 미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라플라스 변환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풀 때도 표를 보고 풀어야 될 거는 제가 표를 드릴 거예요. 시험지에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거가 이제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저 시험지에 드릴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면 S 도메인과 T 도메인 이걸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라플라스 변환, 역변화하는 거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할 때 컨볼루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요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왜 배우냐면 시스템 응답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시스템의 응답. 내가 U를 줬을 때 얘가 응답이 뭐가 나올지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라플라스도 배우고 컨볼루션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연습으로 한번 저희 지금 퀴즈 문제 숙제 그 과제 문제에서도 이 전달함수 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일단 저희 물리학 법칙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달함수를 구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왼쪽에는 출력 변수를 모아놓고 우변에는 입력 변수를 모아놔요. 이런 식으로 저희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를 수행을 하면 변환을 수행을 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초기 조건이 모두 0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겠죠.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대수적으로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묶는 게 이제 대수적으로 푸는 거예요. 묶은 다음에 US분의 YS로 정리하면 이제 전달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게 요 28쪽이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험지에 제공된다는 표고요. 표고. 그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프로퍼티인데 요거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분했을 때 n번 미분했을 때 시간 도면에서 n번 미분한 거는 s의 m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요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초기 값의 함수로 일단 이번 퀴즈랑은 관계없고 다음에 저희 중간고사 볼 때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은 이제 곱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